네, 여러분들 구자연 대검차장 노만석이가 진짜 사고치고 도망갔죠. 마치 외압이 있는 것 같기도 자기의 결정인 양 선택적으로 검난을 비호하고 노만석은 끝까지 구차하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제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하고 정관예우 받으려고 도망갔습니다. 놀라만 일으키고 갔죠. 이제 구자연 대검차장 결국 이제 많은 검사들의 검난의 지금 수준에 버금가는 이런 18개의 지검장들과 6개의 지청장들 중심으로 사실 그래봐야 한 20몇 명, 30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검사가 2200명 정도 돼요. 일부죠 아주. 근데 목소리를 크게 검난을 일으켰죠. 이제 어떻게 항소 포기 사태라고 하면서 지네들이 난리를 친 거 집단항령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냐면 이분이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검 그 당시에 법무부 대변인을 했었어요.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의 대변인은 굉장히 주요 보직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나이가 아마 내 또래 정도 됐을 거예요. 73년생인가 72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제 등장을 했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은 누가 봐도 윤석열과 대착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성윤 지검장님, 그 당시에 구자연 검사, 이런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윤석열과 완전 대착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떤 평가가 있냐면, 이때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왜 친윤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 대변인을 하면서 추윤 갈등 할 때 언론에서 얼마나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치켜 세워줬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법무부 대변인을 하면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과 엄청나게 이 논평을 내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웠던 분이에요. 그때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갖고 늘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워딩만 기사에 실렸지만, 엄청난 윤석열과 한동훈의 압박을 버티면서 추미애 장관님의 그 당시에 대변인 역할을 진짜 훌륭하게 했던 분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무부 대변인,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 들어왔을 때 대검 검찰국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재명 정부 들어갔고 초반에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검찰총장 대행이나 이런 중요 보직에 못 올라가냐면 기수 때문에 못 올라갔었어요. 기수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이분만큼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왜 그러냐면 이분은 검사들 평가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먼저 구자연하면 좋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 윤석열과 대착점에 있었고 검찰개혁을 이해도가 높은 사람, 정말 인물평을 하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나 성품이 인정받는 사람. 그때도 추미애 장관님이랑 윤석열이랑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갈등이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휘를 할 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라고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지랄 떨 때도 정확한 워딩을 하고, 검찰 조직이 왜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 개혁이 되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친윤 검사들이 노만석 사퇴하라고 했더니 구자연이 오는구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왜 지금 등장했냐? 기수가 안 됐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수가 사법연수원 29기란 말이야. 지금 23기, 24기가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29기가 사실 검찰총장 대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뭐 관례상으로 보면. 근데 지금 대행체제잖아. 대행의 대행체제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구자연
검찰 차장이죠. 대검 차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쟤네들이 논평을 낼 수가 없어요. 이분 진짜로 법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포인트 지금 인사 발령을 냈는데 2020년 때 진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라고 하면 믿을만하지 않아요? 법대는 저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73년생.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던 분이에요.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던 분이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고검에서도 요번에 수사를 조금 했었잖아요. 고검장이었고, 지금 이제 대검 차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왜 친윤 검사들이 그러면 부글부글 거리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분은 주장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기고 항명하는 게 뭐냐면 나머지 보안 수사권 어떻게든지 획득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분은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야. 보안 수사권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 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벌써 검찰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남FC 사건은요, 경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이에요. 그 무혐의한 성남FC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켰던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지네가 가져가서 그 사건을 조작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검찰에게 또다시 보안 수사권을 주면 그런 사건이 허다합니다. 응? 아니, 보안 수사권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성남 FC 사건인 이런 거는 전부 경찰에서 이거 다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네가 한다 그러면서 가져가 갖고 기소까지 했던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대통령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 검찰들의 최대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자연 검사는요, 충북 청주 출신이고 서울 고검장 29기고요. 아마 얘네들이 지금 나머지 마지막 희망이 내년 9월 전에 보안 수사권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 구자연 검사가 아마 이 보안 수사권이나 이쪽에서 쐐기를 박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 개혁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제가 여러 법조 팀장이나 주변에 검사 선배님들 있잖아요. 이분이 평가하는 걸 봤더니 좋은 사람이래요. 그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서 우리가 막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할 때, 검찰 정상화법 할 때,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법무부를 공격할 때 그때 대착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입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었고, 하여튼 되게 잘 됐다. 그리고 일 처리를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좀 아낄게요. 이분은 굉장히 검찰개혁의 이해도나 검찰이 어디에서부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좀 요거는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본권 띠지랑 쿠팡 의혹 사건 있죠. 상설특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2명을 지금 올렸어요. 누구냐면 이 2명인데 난 둘 다 별로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아직 몰라서 그런데 내가 볼 땐 둘 다 별로거든.
아직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둘 다 내 눈에는 별로야.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두 명이거든요. 왼쪽 여러분들 요 안경이 둘 다 안경이구나. 얼굴 좀 시커멓게 나오신 분이 박경춘. 이분이 박경춘 상설특검 후보자고, 오른쪽 사진이 안권섭 상설특검 후보자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력을 보니까 나이는 나이는 한 살 차이예요. 이 박경춘인 이 사람이 59세, 사법연수원 21기, 광주 서석고 연대 법대 나오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부장 여주지청 막 이래요. 2014년에 퇴직을 했어요. 변호사. 근데 내가 찝찝한 게 뭐냐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의 변호인이었어. 50억 받았다는 박영수의 변호를 했다는 게 좀 찝찝해요. 그쵸?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그때 안경 썼던 그분인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도 둘 다 검찰 출신이에요. 전주 안산고와 연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뭐 서울고검 공판부장, 그 다음에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이고 2020년 퇴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퇴직을 했는데, 뭐 둘 다 근데 상설 수사. 내가 왜 이상하냐면, 아니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둘 다 검사 출신들을 이렇게 임명하면 이게 맞나? 이건 대한변협이나 뭐 이렇게 뭐 대한변협 법무부 뭐죠? 법원 법제처 차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야 이렇게 두 명씩을 했는데, 아니 나는 아니 특별검사, 결국은 이건 여러분들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 두 명을 하는 게 맞냐고. 봉욱이야. 검찰 추천위원회도 모르면서. 이게 검찰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한 명은 그 뭐죠? 그 검찰에서 한 명 추천하고, 법원에서 한 명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한 명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국힘당에 2명 추천하고, 총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까 검사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 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던 새끼예요, 얘가. 얘가 노무현 대통령 고졸인 거 알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별 기억하시는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자예요, 얘가. 전 좀 부적절해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가 유사한, 하여튼 뭐 자기 광고를 과대 광고를 했던 사람이고 뭐, 그래서 저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검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검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을, 이게 말이 되나? 누구를 임명을 해야 되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나? 박영수 변론하고, 아니 원칙 이게 뭐 얘기,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검찰인데, 검사들인데 이게 될까? 전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거부권을 쓸 수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저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저는 둘 다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면 검사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수사를 해야지. 검사에게, 여러분들 자기 전 직장에다가 누가 칼자루를 겨눠요. 저 말도 안 되죠.
판사 출신도 사실 싫고 그냥 일반 변호사 출신,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 진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갖고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드디어 민주당이 여러분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법률 폐지 법률안, 이게 뭐냐면요,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검사의 파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먼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낸 거예요. 현재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파면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사징계법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검찰청법에 검사를 파면을 넣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민주당이 제출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검찰총장도 파면이 가능한데,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내년 9월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검사장 이번에 16명 검사장 한 명들이 평검사로 되는 거예요. 평검사. 얘네들은 이제 징계를 먹으면 이제 계급이 강등돼 갖고 평검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검사, 여러분들 헌법에 보면요,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만 구분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평검사예요 원래. 여러분들 검찰청법 보면요, 검찰총장과 검사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직책이. 근데 지네가 만든 거예요.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지네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나머지 원래는 다, 검찰총장 빼고는 원래는 다 평검사인데 지네가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검사징계법이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원래는 검사들은 검찰총장이랑 검사 두 개로만 나눠지는데 지네가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사장을 차장급, 그래서 전국에 18개 막 이렇게 검사장들 만들고, 그래서 차장검사를 막 20명 거느리고 있는, 50명 거느리고 있는 검찰총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징계법을 폐지를 하고 저거는 이제 검찰총장이나 다 파면이 가능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 권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특권이잖아요. 왜 쟤네들은 탄핵을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즉각 감찰하라라고 해서 해임과 전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검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는 직급이 아니에요. 직위예요. 현재 법으로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 법으로도 뭐 검사장이라고 지네들끼리는 까불지만 현재 법으로도 검찰총장 외에 검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평검사로 다 강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그러니까 요번에 6명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거 아마 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한대요. 민주당이 공무원법, 법무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3가지 안도 하는데 정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소관이잖아요, 검사들.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감찰도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징계권을 갖고 있잖아, 법무부가 검찰청에. 그래서 법무부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 다 그냥 평검사로 다 강등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나중에 나가면
검사장 출신이 아니라 다들 평검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참 세요. 잘해요. 박성재랑 황교안이 영장 기각된 걸 보고 조희대 사법부 걸림돌이다 바로 얘기하고, 이건 아무리 내란 청산이 아니라 내란 세력들의 반격이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란 청산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조희대가 내란 세력들이 이건 사실 반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다가 아마 요번에 항명한 검사장들 보직 해임이나 검사장 다 날리면 됩니다. 이번에 근데 참 다행인 게, 이번에 그 검사장들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거거든요. 정성호가. 아이러니하죠. 그쵸?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인사할 때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주고 했던 놈들이 숨은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강등시켜갖고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잖아.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하고 이 새끼들 시켜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새끼들이 숨어있던 친윤 세력들이 되기 때문에 이놈들 전부 강등시키고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연 총장 대행이 잘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정영학 녹취록 조작됐다, 그쵸?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이제 밝혀졌잖아요. 대장동 2기 윤석열이가 꾸린 수사 2기 팀에서 녹취록 자체를 조작했다. 여기에 조작에 가담한 자가 어미준이에요. 이 어미준은 구속시켜야 됩니다. 쿠팡 사건뿐만 아니라 어미준이가 이 정영학 녹취록을 사실상 조작하는데 앞장선 인간이거든요. 얘네 엄유준이 뭐라고 지금 변명하냐면 속기사들이 각자 들은 대로 작성을 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데, 이거 아마 이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한 검사가 엄유준입니다. 엄유준이가 했어요. 강백신 엄유준이가 대장동 사건의 중심이 2기 수사팀의 중심인데, 어미준이가 그 당시에 재판부에 제출한 게 어미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한 검사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어미준 서울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은 광주 고등검찰 검사로 확인되는데, 얘가 아마 또 쿠팡 어미준을 구속시켜야 돼요. 얘는 여기에도 어미준이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제가 보면 법무부에서 감찰한다라고 나와요. 어미준은 여러 가지 감찰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미준은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의자 돈 놓고 갔다라고 의자가 받았다, 그 사건도 어미준이에요. 어미준이 같은 애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어미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내란당. 사실 여러분들 내란당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내란당은 야당이죠. 야당이다 보니까 사실 내란을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국힘당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아닌 내란 윤석열과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이렇게 지지율이 20%에 머물러 있고 사실상 극우 정당이다라는 소리는 좀 덜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 이 대장동 그 항소 포기 사건, 언론이 집중적으로 국힘당 편을 들어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그거 사실 여러분들 아마 대장동 항소에도 걔네들이 얻을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이 키워주고 뭐 난리를 쳐갖고 대장동 공세를 막 뭐 7천억 뭐 7,800억을 뭐 김만배 일당에게 돌려줬다 막 플랜카드 걸고 연병을 하던데, 지금 얘네들한테는 사실 호재죠. 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을 깔 수 있는.
그래서 대장동 문제나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국힘당 이번에 국정감사도 있었고, 사실 국힘당이 플러스 득점 요인이 많은 시즌이죠,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맥을 못 쳐요. 여러분들이 봐도 민주당이 두드러 맞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10월 국정감사 기간은요, 원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부가 맞는 시간인데, 이번에 우리가 맞지 않고 오히려 공세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3개월 지난 정부가 국정감사를 받은 것이고, 그 전에 윤석열 국정감사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죠,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내란 극복이라는, 내란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각 부처 그리고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국힘당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마이너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네들이 결국은 내란과 관계는 없다, 결국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으로 맥을 못 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맥을 못 치고 있는데, 특히 장동혁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극우도 방송에 나가서는 조원진 우리 공산당, 조원진 우리 공화당이랑 정광훈이랑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우리는 얼마나 땡큐입니까? 아니, 조원진의 정광훈의 이런 애들까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땡큐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한 뭐 황교안이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불법 계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했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랑,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조원진이랑 연대하고 정광훈이랑 연대한다라고 누구죠? 누구야? 예, 장동혁이가 왜 얘기하냐면요, 조원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공화당을 갖고 있고 정광훈도 자유통일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공화당은 결국은 지네 편이다라는 생각으로 내년 선거에서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연병을 떨었는데, 이 바보예요, 바보. 선거 연대를 할 때는 하더라도 지네가 물밑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고 이런 상황에 특검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정광훈 그리고 조원이 이런데 연대랑 연대를 한다라는 이런 그 시사를 해버리면 그냥 계속 더 극우에 빠져드는 거예요. 응? 참 우리에겐 땡큐죠.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안에서는 장동혁 갖고는 답이 없다.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이해도 가요. 장동혁이가 내년 지방선거 말아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정치 생명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불보듯이 뻔해요. 사실 지방선거 내년 그 장동혁이나 국힘당 폭망이에요, 폭망. 제가 낙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쟤네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알다시피 타임라인만 봐도 앞으로 윤석열 재판 2월 달에 선고 나오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오죠. 김건희 나오죠. 앞으로 줄줄이 1심 선고가 1월, 2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검사들의 악행이나 상설특검의 결과가 나오고, 계속 그 특검이 끝나도 수사는 진행되고 재판은 진행될 텐데, 쟤네들은 뭐 앞으로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쟤네들 보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왜 내년 지방선거에 안 나오겠다는지 알겠죠? 나와서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딜 가든지 대구시장 빼고는,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빼고는 한동훈이가 나가서 이길 만한, 물론 공천도 받기 힘들겠지만 이길 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그리고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아마 현 친윤 세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수밖에 없는 현재 국힘당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 선을 굉장히 거리를 두고 아마 깨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친윤 세력들이 패족이 될 때 기다렸다가 새롭게 어떤 국민의힘의 비대위, 그런데 합세를 해갖고 여러 세력들이 합세한 다음에 친윤 세력 몰아넣고 제2의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런 정치력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그런 정치력도 없고 그런 세력도 없어요. 왜? 국회는 현역 중심으로 돌아가요. 국회는 현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선거를 깨진다 그래갖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깨지면 지도부는 사퇴하고 현직들이 남아있는데 그 현직들이 전부 친윤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지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정치를 한다는 것도 어설프고 웃기지만 한동훈의 정치력 부재는 뭐냐면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가장 그 약점이 그거예요. 정치라는 게 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던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정치라는 게 그래요. 내 모든 걸 던져갖고 싸워갖고 지면요 언젠간 기회가 와요. 정치는 그래요.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패배를 했다고 해도. 근데 한동훈은 절대 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홍준표가 뭐라 그래요? 친윤 세력들이랑 한동훈이를 국힘당에서 척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이가 탈영병은 조용히 해라 라고 했더니 홍준표가 더 웃겨요. 그놈아 이 새끼 탈영병이 아니라 이 새끼야 탈출한 거지 이 새끼야. 홍준표도 말 잘해요. 한동훈이가 탈영병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탈영병이 아니라 탈출한 거지 이 새끼야. 그런 정당에 왜 남아있냐 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말빨이 넣었어요. 응?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저 국힘당에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저 배에 같이 가라앉아 있을 바에는 탈출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국힘당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힘당이 지금 정치적 모멘텀이 뭐가 있어요? 아마 반전이나 있을 게 아무것도 없죠. 장동혁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장동혁의 제가 심리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장동혁이가 앞으로 정치를 하고 뭐 그렇게 좀 욕심이 장동혁이가 자기가 욕심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있어요. 장동혁이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무래도. 근데 장동혁이가 사실 1.5선이잖아요. 제대로 된 재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는 사실 한동훈 가방 들어주던 친한계였다가 갑자기 극우가 돼버린 인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갑자기 장동혁이는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인지도에서도 국힘당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고 장동혁이는 자기한테 찾아온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류에 섰을 때 어떤 이득이 있나. 지금 어차피 장동혁이는 이번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걸은 게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할 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장동혁이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윤 세력과 척을 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친윤 세력과 척을 지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란을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국힘당은 현역들이 전부 내란 혐의 종사자들이란 말이야. 당내에서 자기가 힘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장동혁이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광훈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극우들에게 편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지방선거 지가 생각해도 내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거니까 결국은 끝까지 극우와 연대를 하고 극우를 지켰던 장동혁 결국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럴 때 장동혁이 뒤에는 극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장동혁 개가 있습니까? 무슨 장동혁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극우가 필요하다. 그 판단에 당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란 정당이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정당 해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가장 장동혁이가 왜 저럴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만약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정치구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대표 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그들과는 단절을 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향적인 방법을 쓰면 국힘당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언론도 자기네 편이고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국힘당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당대표 시켜주면요,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 그렇게. 왜 그러면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동혁이가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친윤 세력들은 장동혁이를 몰아내려고 하면 자기는 사실상 쫓겨나가면 다시상 정치판에 데뷔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친윤 세력들을 배신하게 되면 2028년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류에 편성을 해갖고 장동혁, 니콜 뒤에 극우가 있어야지 장동혁을 2028년에 좋은 자리에 공천이나 어떤 경선에서 탈락하는 시키면 그 극우가 난리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이유는 물론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는 뭐 민주당이 좀 제가 보면 누가 나와도 압승을 하겠지만, 서울은 관건은 오세훈이가 과연 서울시장의 자격이 될 것이냐. 지금 특검의 피의자로 전환도 돼 있고, 오세훈이가 국힘당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최종적으로 국힘당의 서울시장의 후보로 될 것이냐, 이게 먼저 관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께서 뉴스공장에 나와갖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요, 여론조사나 각종 그 서울시장을 여론조사를 돌려봐서 오세훈이나 국힘당 후보가 세다고 하면 김민석 후보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서울 뺏기면 모든 선거를 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카페나 그런 데 가면요,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항상 민주당 정부를 적대시해요. 왜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 업자들이 적대시하나 했더니, 부동산이 과열돼 갖고 올라가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거래가 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값만 올라가지 거래가 없으니까 사실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부동산 업자들이 보면요, 그냥 내두면 자연스럽게 거래 왔다 갔다 하면 자기네들은 수수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데, 대출 규제가 하거나 하나 풀어주는 걸 얼려버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늘 부동산 업자들이나 부동산 카페들 가면 민주당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뭐 정원호 신드롬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정원호라는 성동구청장 우리만 알아요. 제가 굉장히 좋은 분인 건 아는데, 그분은 조금 더 인지도를 넓혀야 돼요. 제가 평생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산 사람으로서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 되게 훌륭하고 까무로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구청장이 지금 그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요,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조금 더 내공을 쌓고 좀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낫지,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이번 선거는 만약에 인지도 싸움인데, 어떤 정원호라는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나와갖고 당선되면 좋겠죠. 근데 이번은 서울은 좀 특이해요. 서울은
서울시장 후보를 대선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선가 뭐 자가 발전이 됐든 주변에서 평가든 어떤 정호로라는 사람은 저도 이제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뭐 성동구에서 일을 잘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를 할 때도 다 떨어지는데 서울을 사수한 구청장이다. 그리고 원래 성동구가 밭이 좋아요. 거기는 늘 민주당이 이기는 동네였는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면 좀 아낄 줄 알아야 되지 좀 떴다 그래갖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밀어야 된다. 진짜 그 지방에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서울은 인지도 없는 사람은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인지도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좀 나오고 정원호 그분은 나중에 뭐 구청장 하다가 조금 더 국회도 진출하고 뭐 그러다가 인지도를 올린 다음에 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운 정치인들 한 방에 훅 가고 그러면 제가 바라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경기도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왜냐면 서울은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알아요? 지난 대선에서 서울이 지지 않았어요? 이겼나? 서울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죠. 근데 그렇게 크게 이기지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이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우리끼리 좋아하는 후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아마 만만치가 않은 선거일 거예요. 이유는 이재명 정부는 개혁정부거든요. 개혁정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득권들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서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 오를 때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위험해요. 부동산이 선거를 치를 때 부동산이 오를 때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값 떨어지는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회나 이런 쪽에 있어서 민주당을 좀 반대하는 표가 좀 가더라고요. 서울은 잘해야 돼요. 서울은 누가 봐도 좀 그다음에 전환길이 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무슨 남산에 매달아야 된다 이 미친 개소리. 이재명 대통령 잡아서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이거 경찰에 이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해갖고 예 조만간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는 워낙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막 한준호, 김병주 제가 알고 있는 출마한다는 사람은 한준호, 김병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한준호, 김병주, 김동연 꽤 많던데 내가 알기로는 너무 많던데 추미애 의원님은 국회의장으로 가실 것 같고 추미애 의원님은 국회의장으로 가야 돼. 내란 극복을 위해서. 언년이? 이현주?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준호나 김병주 이런 의원님들은 좀 국회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막 지방선거에 빠지려고 하는데 나는 좀 한준호나 김병주는 국회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은 국방 안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왜 그러면 행정가가 되는 순간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왜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지방으로 빠지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김병주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국방이라고 적어도 한 3선 정도까지는 배지를 좀 달아주시고, 한준호도 지금 재선이잖아요. 한준호도 한 3선까지는 좀 달아주시고, 좀 민주당을 위해서 좀 얼굴이 깡패잖아. 한준호는 좀 국회의원 평균 얼굴을 좀 올려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좀 이게 의원들이 자꾸 너무 빠지려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여. 왜 지방선거로 국회의원들이 가려고 하냐면요.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예야, 명예. 어? 대통령 빼고 다 조지잖아. 대통령도 마음대로 욕하고 그렇잖아. 장관! 총리! 막 난리치고, 응? 그렇죠? 그리고 뭐 월급은 뭐 1억 4천, 뭐 1억 5천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자기가 뭐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예산권이 없어요. 근데 지자체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 지자체장으로 가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예산,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업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아무래도 이 돈줄을 쥐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들, 과거는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지자체장으로 잘 안 갔어요. 근데 요즘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막 돈도 먹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게 많았잖아. 막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은 하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엄청난 로비 받고 돈 먹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원래 행정가들만 갔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국회의원들이 깨끗해지고 돈 먹으면 그냥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한 3선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진짜 광역단체장 그쪽으로 막 빠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구청장, 거기 시장 그런 거는 거의 자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시장도 자기가 공천하는 그런 관례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지역의 어떤 지자체장들이 막 국회의원 출신이고 그러면 파워가 엄청 세. 그래서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이냐 뭐 지자체장이냐 그거랑 기초단체장이랑 국회의원 출신 아닌 사람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광역단체장 어디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은 3선 제한에 걸려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3선까지 하고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3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3선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국회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체로 2번 정도 하고 국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오세훈이는 지금 한 5선 되지 않아요? 2번 하고 한 번 쉬고 2번 하고 한 번씩 뭐 이렇게. 오세훈이 지금 5선 아니에요? 그치. 인지도는 국회의원이 높죠.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완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년 어떤 지방선거는 서울 잘해야 된다. 서울이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백혜령 우리 백혜령 수사관님이 자체 수사에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2달 연장됐습니다. 파견 기간이 2달 연장이 됐어요. 어제가 만료였거든요.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 지금 백경정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가 마약 사건에 개입돼 있다. 그리고
그 마약 사건을 덮어준 게 검찰이다. 윤석열과 자기는 윤석열과 검찰 마약 수사 김건희가 관련돼 있는 것만 조사하겠다. 저는 뭐 다 좋은데 백혜령 경정님은 결과로 얘기해 주십시오. 결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믿고 합류를 시켰는데 꼭 결과로 나중에 꼭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했구나. 내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월에 한덕수 선거가 있고 2월에 윤석열 선거가 있고 뭐 1월에 또 김건희 선거가 있고 여러가지 이제 내란 주요 혐의자들의 수사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부터 사형 뭐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뭐 몇십 년. 내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있죠. 국힘당은 이 스케줄만 봐도요, 내년 선거를 지네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에서 치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 4월에 뭐가 있냐면 대단한 큰 국제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도란프가 중국을 방문해요. 도란프가 중국을 방문해요. 도란프랑 시진핑이랑 내년 4월에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년 북경을 트럼프가 방문한다라고 예고한 것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거예요. 김정은과의 내년 4월에 김정은 트럼프 만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또 엄청난 이벤트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김정은 트럼프가 만날 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김정은 트럼프의 만남에 우리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만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패싱 당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북한의 제재도 풀어준다는 여러가지 달콤한 김정은이가 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분명히 또다시 이제 남북관계가 현재 단절돼 있는데 그 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빨리 복원시키고 잘못하다가 이게 북미 정상회담에 옵저버가 돼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얼마 전에 그저께 팩트시트가 발표됐죠.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되면서 공동 설명 자료를 할 때 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들이 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 4월에 사실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진핑 즉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집중해서 어느 정도 풀었잖아요. 관세 문제도 해결하고 안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머지 디테일은 실무자들이 하면 돼요.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서야지 내년 4월에 베이징에서 있을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만남에 김정은이 동참을 하든지 대한민국이 거기에 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외교적으로도 지금 한중 관계를 다시 사드 이전으로 복원시키는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관세 협정, 무역 갈등 이런 것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듯이 중국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중국 관계를 잘 풀어야지 내년 4월에 트럼프 북미 회담에 우리가 사실 패싱 당했다, 어떤 구경꾼이다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 내년 선거 앞두고 남북, 북미
뭐 회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패싱당했다 그러면 전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복원하고 거기에 북한과의 대화를 좀 지금부터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내년 4월에 베이징 회담. 그 차근차근 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구자연 대검차장 임명의 부글부글 친윤 검사들 이유를 아시겠죠? 구자연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이었던 구자연과 그렇게 법무부대 친윤 갈등에 있어서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자연 그 당시에 법무부 대변인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던 자가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돼서 돌아왔다. 누구보다도 친윤 검사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참 좋은 분이다. 추미애 장관도 인정하시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부서 오늘 일요일 방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출국하십니다. 여러분들 내일 G20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내일 G20 갔다가 4개국 또 순방 갔다 오시면 또 엄청난 성과가 기대가 되죠. 윤석열 나가면 또 어떤 사고 칠까, 김건희랑 둘이 나갈 때는 어떤 사고 칠까 쪽팔려 갖고 우리가 참 고개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서 G20가 열리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려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방송 음방할 때 남아공에 사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내일 오시니까 필요하면 현지 연결해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하시고자 내일 출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집트, 터키, 트르키에 4개국을 돌고 오시는데, 아마 글로벌 방산 세일즈 한국의 어떤 방산 세일즈가 돼갖고 엄청난 또 MOU 계약이나 여러 가지 실용 외교를 펼치고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7일부터 19일까지는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이집트, 그 다음에 21일부터 남아공으로 이동을 해서 23일 G20 정상회담에 참가를 하시고 24일, 25일은 터키, 트르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여러분들 중동에서 진짜 돈 많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랑 4조 원대 계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미사일, 뭐 천궁 이런 것도 있어서, 그 다음에 KF-21. 그래서 아마 내일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냈었잖아요. 우리 선한영양님이 누군지 알아요, 전. 고맙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갔던 거예요. 뭔가 거기서 메이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간 거예요. G20 먼저 가시기 전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리고 26일 날 귀국하십니다. 26일 날. 그러니까 외교 무대는 G20 참석으로 올해 외교 무대는 사실상 마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가짜뉴스 퍼나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여기저기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첫째가 부동산 문제 같고, 또 이재명 정부 흔들라는 세력들과, 그 다음에 요번에 헌법 존중 TF 만들었다 그래갖고 저것들이 또 무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뒤진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프레임을 잡는 게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검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재명 정부 독재 정부 이런 식으로 아마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나 언론에서 조장을 하더라고. 공무원들은 사실 속으로는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내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12.3 내란 때 가담한 공무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99%는 윤석열 내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럼 나머지 그 1%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게 협조해갖고 내란 계엄령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려고 그랬던 일부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조중동이 그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석열 내란과 전혀, 아니 지방 한직 공무원들이 무슨 윤석열 내란과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면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은 뭐 헌법중등 TF가 오히려 반가운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 충성하면서 승진하고 그런 새끼들, 누가 봐도 저 기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언론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뭐 병 주고 약 주냐, 그 병이라는 것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인사에 평가하겠다, 그 말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약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포상제도를 많이 실시한다.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냐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란 그럼 가담자들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맞냐? 누가 봐도 여러분들 내란이라는 이 쿠데타 세력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사실 사형을 시켜야 되는 놈들인데, 이런 놈들 내란 극복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 당연히 모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여러분들 그저께 팩트시트 공동성명이 여러분들 발표됐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이 팩트시트, 그러니까 한미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서 경제 분야, 관세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인을 했고 협상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팩트시트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재계 수장들을 만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보시면 먼저 우리가 안보 분야에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경제 분야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다. 여태까지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한 4-5달 끌었죠. 계속 한미 어떤 관세 협상을 계속 끌었는데, 이게 사실 오래 가면 갈수록 가장 우리나라 경제의 치명타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이런 점에서 가장 우리가 높게 평가해주면 되는 거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머지는 디테일 싸움이죠. 한미 관세 협상의 여러분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5%에서 15%, 반도체 한국보다 교역량이 많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 이거는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교역량이 많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 이제 디테일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 목재는 15% 이하, 의약품 15% 이하, 항공기 부품 관세 15%였는데 아예 관세를 철폐를 했고, 총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현금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정해놨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조선업에 한다. 일단은 투자 약정 기한은 2029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임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것들은 더 나와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먼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 같이 25% 관세는 아니다라고 나왔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이제 15%로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서도 나쁜 거는 이제 걷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 싸움인데, 저거는 관세 분야고, 이제 제가 저기서 금방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불리하게끔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애국 대우를 했지만,
그 정확히 몇 퍼센트를 해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관세율 50% 적용 철강 알루미늄 이번 협상에서 빠졌어요. 요게 좀 저는 아쉬워요.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번에 협상에서 빠져갖고 관세율이 현재는 50%거든요. 요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해결책들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의주시하는 건 이제 안보 협상이 있었어요. 경제 협상들은 이제 좀 국제 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 안보 협상에서는 우리가 얻은 거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나라가 미국에게는 국방비를 대폭, 우리나라가 국방에 대폭 확대한다라고 해서 연 GDP의 3.5%까지 늘리겠다. 요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발표해 준 거고, 미국에 무기를 구입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제시한 거고, 미국은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승인해주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주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협력을 약속을 했다. 뭐 요게 우리가 받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이게 다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도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오래 걸리냐면 이 우라늄 문제 있죠. 우라늄 농축 재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비핵화의 한반도는 서로 남북이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우라늄이나 이런 재처리를 할 수 없게끔 해놔서 먼저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한 다음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핵 잠수함을 추진을 했던 호주나 이런 데서 거의 2년 걸렸대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무슨 우리 핵 잠수함이 건조가 추진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간이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국방비 예산을 3.5%로 늘리고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 달러, 이거는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시작전권을 전환을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갖추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재래식 무기가 아닌 최첨단 어떤 항공기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25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안보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앞으로 숙제를 좀 또 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팩트시티에 들어가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 다음에 일방적 현상을 반대한다. 일방적 현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중국의 대만을 침공을 해서 대만을 합병하는 것을 일방적 그 현상 변경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대만 이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민국이 좀 더 깊숙이 관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다음에 중국과는 계속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바로 그대로 계속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가 내년에 베이징을 방문을 하잖아요. 시진핑을 만나러.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위주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뜬금없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을 해주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중국 견제하라는 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견제하고 주한 미군이 했던 어떤 돈 들어가는 일들을 일본같이 니들도 자주국방이라고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꺼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나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라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갑자기 군사적으로 확 풀어질 일은 없죠. 대중국 견제를 한국도 끌어들이려는, 대한민국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중국과의 대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평화적 그리고 발전적 관계로 그리고 경제 우호적으로 풀어갈지 이거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시트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고, 나머지 관세 협정이나 어떤 안보 협정에서는 이게 결국은 디테일이 굉장히, 우라늄은 언제, 미 의회는 승인은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강이 빠지고 반도체는 어떻게 몇 프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차후 협상에 따라서 어떤 좀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저도 분노를 했는데 그 박성재, 그 다음에 황교안 또 기각됐습니다. 또 이유가 12.3 불법성을 알았는지, 박성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며 또 기각을 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불법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응? 법원은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는 박성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불법인지 아닌지 다퉈볼 염려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기각을 해줬다는 것은 박성재가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걸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응? 남세진이 했죠.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거는 어떤 국민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응? 누가 봐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만 봐도, 응? 여전히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다툼이 있습니까? 응? 이거는 특검이 이번에 박성재의 전화기를 포렌식해갖고 권한 남용 문건을 파일을 새로 확보를 하고 그걸 제출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응? 여러분들 보셔도 왜 내가 법원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냐면요, 박성재는요 계엄 해제된 다음날 12월 4일날 안가 회동회에 들어갔던 놈이에요. 이상민, 김주현, 그 다음에 이완규, 그 다음에 박성재. 누가 봐도 이거는 계엄 모의, 뭐 2차 계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던 놈이에요. 응? 그래서 남세진이가 박성재를 또 영장을 기각했고 박정호는 황교안을 기각시켰습니다. 응? 아니, 특검이 압수수색 하려는데 집 문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한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응?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응?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구속사유인데 왜 황교안은 예외입니까? 응? 우리가 이래서 예전부터 계속 특별재판부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느려갖고, 응?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재판의 독립이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고 핵심자들인데,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외면받고 국민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알겠죠. 정말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눈치라도 보면요, 직위원이나 조희대나 직위원이는 재판을 저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민 눈치 조금이라만 보면,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네, 그만하시고, 이따위로 내란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 엄중한, 국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나라가 정말 계엄 사태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날 뻔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날고 윤석열은 사실상 윤석열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그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지네들끼리는 그냥 이게 일반 사건이고 일반 형사재판하고 있어요. 응? 일반 사건이고 그냥 형사재판하는 거 같이,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직위원이가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야, 재판을 저런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사실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재판을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재판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지견이가 라이브로 중계하는 그 재판을 그따위로 중계를 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법부가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난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이 내란 특검이 끝나도 조희대나 지기현이나 여기저기서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네들 반드시 수사를 하고 사건 배당부터 해갖고 조희대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쿠데타예요. 윤석열 쿠데타만 심각했던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왜 우리가 재판부의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넘겨줘야 되냐고요. 똑같은 쿠데타 했어요. 윤석열은 자기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한 것이고요. 조희대는 지가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랬던 쿠데타를 했던 겁니다. 제 말 맞죠? 똑같은 쿠데타예요.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동원했고, 조희대는 사법부 수장이라서 사법부를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거예요. 똑같은 쿠데타인데 조희대는 왜 저렇게 수사 조치 안 받습니까? 응? 똑같은 쿠데타 세력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잠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여러분들 평양에다가 무인기 보내고 진짜 그 김정은이 자극해갖고 일부러 자극해만 이렇게 하고 김정은이가 만약에 우리나라 휴전선에다 발표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응사하겠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령 때리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전방에서 전면전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군이 응사하죠. 지금 북한 뒤에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도 당연히 자기네 전쟁에도 북한이 참여를 해줬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지원해줘요. 거짓말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뻔했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요, 군사동맹 관계라서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침공이 당하는 순간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윤석열이가 이 미추광이가 얼마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위기를 빠뜨려서, 사실 이거는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도 생각하지 못한 이 북한에 총 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해오면 맞받아서 미사일을 쏘고 이지랄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최하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그냥 김건희 권력, 윤석열 권력 유지하려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 진짜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전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판문점이나 이쪽에서는 연합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교전이 발생하면 당연히 연합군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저쪽엔 러시아가 참전하게 되고, 그럼 중국이 참전하게 되고, 일본이 이때 다시 받고 참전하게 되고, 진짜 한반도가 그냥 지도상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이런 새끼를 사용 안 시킨다고요? 응? 진짜 세계 3위, 우리나라끼리 전쟁,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해 있고, 러시아, 북한 저쪽 편들고 왜 이렇게 돼요? 금방 바로 그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그 지리상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대륙의 맨 끝이잖아. 대륙의 맨 끝이에요. 우리가 대륙의 남단이야. 이쪽에 얼마나 지리학적으로 요충지면 쟤네들이 여기는 절대 포기 못해.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의 저 동떨어진 밀림이 우리창한 그런 숲이면 미군이 여기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런 세계 열강들이 주변에 가득 모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짜 전쟁이 나면 이거는 세계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윤석열이가 북한을 자극해갖고 우리나라한테 미사일 쏘고 총 쏘아달라 그러면 우리나라랑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세계대전인 거예요.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거는 얼마나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런 게 화가 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 한강버스 연병하더니 또 정지가 됐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한강버스 안전 심각하다, 서울시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나섰다는 것은 김민석 총리도 이제 오세훈이나 이런 쪽 애들을 좀 이거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오히려 한강 수상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가 이제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물론 선거랑 그거를 연관시키면 조금 저희가 너무 정무적 판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계속 박주민 의원님이 때리시다가 김민석 총리까지 때리는 거 보면 한강버스 저거 국민들이 저거 반드시 저거 나중에 오세훈이한테 돈으로 다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1,000억 들어갔어요. 1,000억도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엄마가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대요. 근데 이게 이번만 제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오빠 김진우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 2021년 장고증명 위조 때도 여러분들 그때도 치매 진단서 제출했어요. 치매 걸린 사람이 골프 치러 다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치매 걸린 인간이 골프 치러 다녀요? 하여튼 이 집안은, 제가 주말에 좀 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건희는 여태까지 드러나는 행각은 제가 뭐 100분의 1이다 뭐 100분의 10이다 뭐 이런 10%도 발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잖아요. 제가 보면요, 김건희는 미친 여자였어요. 진짜로. 김건희는 정상적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김건희는 일방적 사고를 갖긴 게 아니라 지가 영적인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애예요. 아니, 걔는 굉장히 주술이나 이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연관시켜 갖고, 그래서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고 윤석열을 이용하고 그럴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죄의식이나 그런 게 없고 신들이 자기에게 시켜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김건희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건희 지금 재판받고 구속돼 있잖아요. 아마 김건희 이런 생각을 할걸요. 이게 다 신이 나한테 주는 뭐 더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련일 뿐이고, 나는 나가게 돼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김건희 전문가로서, 김건희는 잠깐 나의 시련이 지금 지나가는 거지, 나는 다 신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조만간 나는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걔는 그런 생각할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참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국제관계를 얘기하고 그럴 때 한중일이 기본이었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이라고 그랬었어요. 한일중. 그만큼 일본을 더 중요시하고 중국을 더 적재시하는 한일중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한일중, 한중일 이런 거 섞어 쓰지 말아라, 한중일로 표기해라, 이렇게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옛날에 조중동,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글들을 먼저 퍼뜨렸냐면요, 조중동에서 제일 먼저 그랬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늘 북미 회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우리 동족이고, 우리는 그래도 북미 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걔는 미북 회담이라 그래요. 점점 그런 게 눈에 띄었었어요. 미북 회담, 북일 회담, 일북 회담 이런 식으로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다, 한중일이다 라고 표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예, 어쨌든 우리가 그 팩트시트 미국과의 그 안보 분야의 경제 분야 공동 성명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125 엄청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회장들을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해외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번에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국내 투자도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현대가 사실 제일 수혜자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125.2조 국내 투자 5년간 그다음에 AI 로봇 뭐 발전 힘 실어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5년간 2030년까지 125조 2천억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125조를 그 역대 최다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삼성은 450조 그리고 전국에다가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반도체 투자 평택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다가 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일자리는 6만 개 만들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 상생해달라. 요즘 보니까 뭐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투자 고용 확대 다 늘리려고 계속 뭐 상생의 의지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이번에 협상이 끝나고 나서 안도를 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내 투자 안 줄어들도록 좀 당부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삼성이랑 SK랑 현대랑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보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과 만나는 모습이랑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재계 총수들이랑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렇게 딱 보면요.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아닌데 불러서 억지로 끌려간 자리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 뭐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런 사람들 모였을 때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윤석열이가 치 부리는 거 그냥 듣다가 나오는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최태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진짜로 회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나 깜짝 이거 뭐 같아요? 국무회의 같지 않아요? 국무회의 같지 않아요? 진짜 서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면 옆에서 딱딱 필요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되는 거죠. 최태원 뭐 이렇게 완전 무슨 국무회의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난 사실 재벌 해체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쵸? 저는 시민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원래 재벌 해체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재벌이 이뻐. 요즘 이뻐. 이게 큰일이야. 내가 사실 이 재벌 해체하고 뭐 상생해라 뭐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쁜데 어떻게? 얼마나 부티나? 이재용 얼마나 부티나? 최태원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야. 응? 변절자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야. 변절자가 아니야. 정무적인 판단이야 이건. 어쨌든 딴 건 없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어떤 해외 수출이나 그런 사내 유보금 그런 거 너무 쟁여놓지 말고 국내 투자를 해서 사실 국내의 어떤 친기업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보가 생각할 땐 재벌 이런 이미지가 사실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정경유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사를 보면 재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재벌이 선한 영향력으로 진짜 이제는 국민들에게 왜 기업들이 중요하고 시장이 정치권보다 더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이런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 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진짜 필드에서 뛰는 30, 40대, 50대 이 사람들 낀 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50대 초반만 되면 전부 실직을 해요. 이 사람들 제2의 취업이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40대, 50대들이 너무 20, 30대는 청년이라고 또 챙기려고 하고 고령들은 또 노인이라고 챙기는데 이 40대, 50대 이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키우고 진짜 현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 사람들 좀 정리해고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너무 청년하다가 어떤 우리가 늘 청년 챙긴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 청년들은 윤석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세대간을 구분짓지 말고 진짜 40대 50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40대 50대들이 낀 세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대냐면 아이들도 부양해야 되고 부모도 부양해야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이제 80, 90대가는 이제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 낀 세대. 어떻게 보면 이 40대 50대가 무너지면요 노인도 빈곤하게 되고 자식들도 빈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40대 50대의 이 세대의 두터운 주거 정책이나 경제 지원 정책이 좀 저는 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니 진짜 40대 50대가 무너지면요 그 부모 80대 90대가 자식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도 빈곤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식들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0대 50대 특히 60대 저는 60대도 좀 포함시켜야 돼요. 60대가 이제는 노인이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먹는 게 좋아지다 보니까 60대들 일자리가 사실 없어요. 60대들도 우리가 취업할 수 있고 우리 시니어들 40대 50대 60대들의 이 사람들도 아직도 경제활동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40대 50대 60대들을 주안점으로 두고 좀 그분들에게 그래도 이 정부 들어오니까 많은 어떤 할 일이 좀 생겼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그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뭐 공공근로 이런 거 해갖고 괜히 그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40대 50대 60대가 나이에 차별받지 않고 지원해서 어디 뭐 단기 계약직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관세 협상 방어 잘했다. 이재용 기업들도 큰 안도한다. 정의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훈훈한 이뻐 죽겠어요 요즘.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애들이 인성도 괜찮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옛날에 내가 삼성 앞에 그 어디죠? 역삼동이었나? 삼성 앞에 가갖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재벌이 이뻐 보이면 안 되는데 변해가고 있어 내가.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